우리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일본의 침략에서 찾습니다. 조선 자신의 무기력함을 뺀다면 일본이야말로 조선망국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침략에 가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1882년에서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전까지 12년은 원나라 간섭기를 빼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원왕조의 간섭을 받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청나라는 조약체계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기존 조공 책봉 관계를 넘어 조선을 실질적 속국으로 전환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바로 원세계라는 청년이 조선에서 실권을 휘둘렀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선이 자주적 개혁을 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이 시기를 날려버린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원세계는 원보중의 아들로 1859년 하남성에서 태어나 자식이 없었던 숙부 원보경의 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글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는지 몇 번 낙방한 후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양부의 절친인 오장경 휘하에서 군인이 됩니다. 1882년 23살 때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오장경의 망료로 3,000명 청군과 함께 조선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기민한 행동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즉, 오장경은 이모군란의 배후인 대원군을 납치하기 위해 청군 진영으로 유인하는데 그가 잠깐 머뭇거리자 원세계는 즉시 마건춘과 함께 대원군을 가마에 강제로 태워 남양을 거쳐 천진으로 호송시킵니다. 한편 조선군이 군란에 참여한 병졸들의 거주지인 이태원과 왕십리에 들어가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자 고종은 청군에게 진압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원세계는 왕십리 쪽을 맡아 습격해 150여 명을 체포하는데 이태원 쪽에서 20여 명을 체포한 것과 비교하면 그가 얼마나 공을 세우려 전력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자 청군은 총을 난사하면서 무조건 체포에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체포된 자들 가운데 11명이 참형에 처해지면서 군란은 진압됩니다. 원세계가 이처럼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양부와 특수한 친분 관계였던 오장경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모군란 진압 후 청은 조선과 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어 기존의 공무역 중심으로 행해지던 양국 간의 교역을 사무역으로 확대하면서 서문에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확인하는데 이는 1637년 삼전도의 굴욕 이후 조선이 청의 조공국이 된 것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의 번방으로서 전례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이 수로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견계에서 호시하는 규례도 시의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884년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베트남을 두고 전운이 짙어지자 오장경은 조선에 남아있던 청군 3,000명 가운데 절반을 이끌고 귀국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 공백을 틈타 조선 내에서 온건개화파인 사대당과 급진개화파인 독립당의 대립이 격화되어 갑신정변으로 이어집니다. 사대당과 독립당은 원래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반대했던 개화파였지만 개화 과정에서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노선이 갈렸습니다.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청사 낙성식에서 들고 일어난 독립당은 고종을 궁궐 밖으로 옮기고 신정부를 수립합니다. 아직 한성과 북경 사이에 전신이 설치되지 않아 상관인 이홍장한테서 신속한 훈령을 받을 수 없고 조선 정부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청군이 출병하면 일본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군 내부에서는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홍장은 프랑스와의 전쟁 와중에서 조선에서 청군이 일본군과 충돌해 새로운 전선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세계는 기지를 발휘해 이홍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과감한 단독 행동에 나섭니다.
즉 우의정 심순택에게 병력 출동 요청을 하게 하여 출병의 근거를 마련한 후 창덕궁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고 고종을 황궁시킴으로써 독립당의 3.1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일본이라는 외세를 통해 급격한 개혁을 추구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원세계의 행동으로 싹이 잘리고 맙니다. 갑신정변 이듬해 청나라와 일본은 천진조약을 맺고 양국군이 조선에서 철군함으로써 긴장이 완화되지만 러시아 견제를 위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함으로써 조선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충돌할 조짐을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조선의 세무와 외교 업무를 돕기 위해 기용된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통해 조선에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이에 자극받은 청은 민비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1885년 대원군을 귀국시키는 한편 이모군란 때의 출병 책임을 지고 잠시 귀국해 있던 원세계를 주차조선 총리교섭 통상사위라는 직명으로 다시 조선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민첩성은 다시 발휘됩니다. 즉 1886년 조선이 러시아와 결탁하려 했다는 이른바 제2차 한러밀약설이 유포되자 원세계는 청나라 대군이 배편으로 곧 도착한다는 날조된 전보를 고종과 조선 대신들에게 보이며 협박하여 이를 좌절시킵니다. 이후 원세계는 더욱 오만한 자세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내세우며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함으로써 조선을 실질적 속국으로 제도화하려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견제하고 일본이 러시아에 남하에 공동 대응하고자 청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세력 균형은 조선에게 운신의 폭을 주었지만 원세계의 간섭은 운신의 폭을 다시 좁혀버렸던 것입니다. 조선의 외교에 대한 원세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조선의 주미 공사 파견에 대한 간섭이었습니다. 1887년 고종은 박정양을 주미 공사로 파견하는 등 구미 열강과의 제휴를 통해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원세계는 미리 청정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조선 정부를 힐책했으나 미국 측에서 비난을 받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자 조선의 외국 공사가 지켜야 할 준칙 3단을 제시하여 종주국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첫째, 조선 공사는 주재국의 청나라 공사를 방문해 그를 대동하고 외부에 나간다. 둘째, 연회에서 조선 공사는 청나라 공사 뒤에 앉는다. 셋째, 중대교섭 사건은 청나라 공사와 상의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압력 아래 미국에 부임했던 박정양은 결국 귀국하고 맙니다. 또 서양 5개국 공사로 임명된 심상학과 조신의 부임도 좌절되고 맙니다. 한편 조선의 자강 정책에 대한 원세계의 간섭 역시 집요했습니다. 일례로 청은 조선이 제3국에서 차관 얻는 것을 방해하고 중국에서만 차관을 얻도록 해 종속 관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예컨대 1885년 6월 의주전 선조약을 통해 전신 가설 경비를 청나라에서 빌리게 하고 이를 통해 조선 전신국은 중국 전신국 예하에 들게 되었습니다. 또 고종이 호러스 알렌에게 미국 차관을 주선하게 하고 프랑스 공사를 통해 프랑스에서 차관을 얻기로 약속했으나 원세계는 압력을 넣어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이홍장은 각국의 국제법상 조선은 청의 속국이며 청국을 제외한 타국의 차관 도입은 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통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세계는 불평등 조약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조선에서 청나라 상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23세에 처음 조선에 온 후 35세까지 조선에서 권력을 방자하게 휘두르던 원세계는 조선에서 청의 주도권을 유지했고 조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황금 같은 10여 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지자 원세계는 곧장 달아나는데 귀국 이후 그의 행적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보겠지만 원세계는 중국에서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신해혁명 때 배반한 탓에 중국혁명의 적으로 지목되었으며 부패한 관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이론가
진백달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원세계는 봉건주의와 매판 계급 및 황제 지지자들의 총하였다. 반식민지적이며 반봉건적인 근대 중국 사회에서의 정치 현상이며 암영이었던 원세계는 뛰어난 지능과 책략이 있었다. 더욱이 원세계의 휘하에는 민중을 억압하는 특수 임무를 지닌 군대가 있었다. 그는 신선한 군대에 힘입어 중국과 외국 반동분자들의 지지를 얻어 근대 중국의 첫 횡령자가 되었다. 그는 나는 국가다라고 하여 자기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했다. 원세계의 책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중성이다. 원세계는 인격적으로도 이중성을 드러내어 처음에 오장경의 비호를 받았으나 이름을 얻자 기고만장하여 오장경을 무시하였으므로 오장경이 이홍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건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 섬겼으나 나중에는 예의를 갖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국익을 조선에서 굳건히 실현했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애국자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학자인 당덕강의 책을 보면 원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인이라도 그의 조선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라면서 이 이야기는 만담가들이 지어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난봉꾼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중년에는 봉건 관료로서 변법을 배신했으며 농민 봉기를 진압했고 노년에는 한술 더 떠서 민국을 배신하고 황제 제도를 도모했다는 등 다른 악행들 때문에 원세계의 죄는 씻을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신념은 항전 시기 사평패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곽정희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원세계가 조선에서 보낸 12년은 애국지사의 행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세계가 뜻밖에도 애국지사 노릇을 했다고 이것은 저에게 작은 계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호적 선생님의 문화에서 사사하며 선생님은 제게 거듭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에서 의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에서 의심하는 것, 그것은 지혜와 경험 면에서 일종의 충격이었습니다. 원세계가 조선에서 성공적으로 청나라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천부적인 임기응변과 기민성, 기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조선에서 외세들이 서로 견제하여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는 조선이 제국주의의 질곡 속에서 그나마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황금 같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기에 원세계와 같은 인물이 기용되어 조선의 자주적 개혁을 좌절시킨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귀국 후 청나라의 개혁도 좌절시키고 불운한 죽음을 맞은 그의 행적을 보면 인과응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원세계를 내세워 조선에서 대원군과 기목균 등을 제거하고 고종과 민비, 온건개혁파와 수구파 등 친청파만 잔존시킨 청나라의 결정도 장기적으로는 자국에 이롭지 않았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자 조선에서 청나라의 이권이 한 방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서구 열강에 시달려 스스로의 국채를 유지하기도 버거웠던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흉내를 내며 식민지처럼 관리하려 했다는 자체가 과욕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밀고 간 이홍장이 인상적일 지경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자인한 바탕 위에 조선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선에게 자강의 기회를 주었다면 원했던 대로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진출을 더 늦추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청나라가 조선에서 종주권에 집착했던 이면에는 조선이 청나라의 마지막 조공국이었다는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성기 때 10개가 넘던 청의 조공국 숫자는 중국 프랑스 전쟁 패전으로 베트남이 떨어져 나가면서 1882년 이후에는 조선만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마저 조공 책봉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청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필사적으로 조공 책봉 체제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1890년 조대비가 죽자 청이 조선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예전처럼 칙사를 파견해 조선 국왕이 영접해 한 것은 종주국의 체면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강박관념의 소산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9년 후에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광서제가 조선국왕을 대한국 대왕제로 불러야 할 줄은 원색에도 이홍장도 몰랐을 것입니다.